조금 전에 그 사상에서 문재인 후보 지원 연설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소리를 많이 내서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담쟁이란 시를 읽었습니다. 그 담쟁이는 도종환 시인의 시고, 그 도종환 시인의 시를 지금 봉화에 가면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그 시가 걸려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던 시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담쟁이 잎들과 손잡고 꼭 그 담을 절망의 벽을 넘어갔던 그 담쟁이 같이 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여기 북강서울입니다. 왜 왔는지 처음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북강서울이 이렇게 만만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불쾌해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드렸죠. 큰형님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숙제를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2002년에 아까 이제 개혁당 연설을 보셨지만 그 지원을 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노 후보가 당선되시더라도 그로부터 어떤 덕도 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런데 노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사실 문화부 장관을 하라는 얘기를 하시긴 했습니다. 근데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본업으로 돌아갔는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참여정부 시절에는 명계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리어 역차별을 받았습니다.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도리어 활동에 제약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하려 그러면 조선일보가 씹어요. 그래서 아예 제 존재 자체가 씹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아예 신문에 안 날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산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끝날 때는 해방감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편안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즐겁게 도리어 1년여를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아득함이라 그럴까, 황망함이라 그럴까. 정말 근데 몰랐어요. 그냥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사실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때 여러 언론에서 저한테 소감을 물었지만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뭘 하려고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뭘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을까. 한 3, 4개월을 모든 자료, 동영상 하면서 참 끔찍하게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2~3달 지나면서 느낌이 오기 시작을 했죠. 뭐가 문제였을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당을 통합하는 일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명령이라는 운동을 시작했죠. 근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유서를 딱 한 장 남기셨지 않습니까? 17줄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글로서는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 유서를 이해하는데 무려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집 가까운데 작은 비석 하나 세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요,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얼마나 이 나라가 싫었으면 국립묘지를 거부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이죠. 6.2 지방선거 때 김두관 경남도지사 후보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6월 1일 날 마지막 날 갔습니다. 진주산업대학이었는데요. 공항에 내려서 불이 나게 쫓아갔는데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냥 마이크를 줘요. 저한테 연설을 어떻게 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냥 말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 정말 이 경남 부산 쪽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김두관이 오라 그래서 저 왔습니다. 정치인 노무현 지역 대결 구도에 자기 머리 짓이기며 도전하다가 머리 깨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노무현이 걸었던 길 옳다고 여기 김두관이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4번 떨어졌고 김두관 6번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 목숨으로 부족합니까? 그러면 김두관도 죽이세요.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눈물과 땀이 그냥 범벅이 돼서 아우성을 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께 제가 그렇게 그런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즉각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집 가까운데 작은 비석 하나 세워라. 이거는 봉화에 내려갈 때도 그 다음에 죽어서도 이 지역구도를 넘어가는데 내가 기여하겠다라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 봉화에 누워서 그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김두관이가 당선된 거나 김정길 후보가 45%를 받은 거나 이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1년 만에 깨달았는데 끝까지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동영상은 없는데 그날 5월 23일 날 아침에 집에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폐쇄회로 TV에 찍힌 거 있지 않습니까? 화질 굉장히 나쁜 거. 당시에 여러 번 방송에 됐습니다. 방금 컴퓨터에다가 17줄 그 무서운 결심을 써놓고 집을 나갔는데 당신 아들보다 어린 전경한테 이렇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는 걸어가다가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풀을 뽑습니다. 도무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냐. 인간이 조금 15분 있으면 이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풀을 뽑아요?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난해 3월 1일 날 깨달았습니다. 수원에 가서 강연을 하다가 문익환 목사 얘기를 했거든요. 문익환 목사가 76년에 교도소에 깜빵에서 죽겠다고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유신 시대인데 지독했죠. 20일이 넘은 다음에 가르쳐줬어요.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쫓아갔어요. 워낙에 고집이 센 분이라서 진짜 돌아가시나 보다 그러고 완전히 뼈밖에 안 남았는데 막 웃으면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죽을 자리 찾아서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시를 읊어주시는 거예요. 자작시, 마지막 시라는 건데요. 나는 죽는다. 나의 스승은 죽어야 산다고 하셨지. 그 말만 생각하자. 그 말만 믿자. 나는 오늘도 죽음을 산다. 이런 시예요. 근데 그 시를 제가 강연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문 목사가 이렇게 살았다 하는 순간에 확 스쳐 지나가는 거야. 아차,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양반은 15분 후면 당신의 육체적인 생명은 끝나지만 나는 역사 속에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 늘 걸어 다니는 동네 길이 깨끗하면 좋잖아요. 그 전에도 늘 풀을 뽑으셨겠죠. 그저께 뽑았듯이 그날도 담담하게 뽑은 것이고 지금도 풀을 뽑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여기 나오는 운명이다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삶 자체를 운명이라고 했는데 그 운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숙명, 운명 그러면 늘 패배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아 그냥 운명이야, 참 뭐 그런 거지 뭐.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양반은 적극적인 의미의 운명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일제시대부터 연결해서 해방됐을 때 일제 청산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친일 분자들이 그냥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경찰의 70%가 일본 경찰 출신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이 기득권 구조, 이게 87년까지 독재가 이어지죠. 92년도까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 독재자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이 민주화되면서 민주공화국 체제에 맞게 권력이 풀려 내려가는데 이거를 중간에 낚아챈 사람이 조선일보고 검찰이고 재벌인 겁니다. 민주공화국은 서로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권력을 낚아채버린 구조. 이 안에서 서민도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추구했던 거죠, 저 사람. 그러니까 죽기 몇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정권과 검찰이 하이에나 달려들듯이 물어뜯는데 그 물어뜯는 행위가 정치인 노무현만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노무현 같이 이 사회를 한번 개혁해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체를 향한 공격이었다.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노무현과 함께 수장시키려는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은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실패가 진보의 실패가 아닙니다. 나를 버리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공격이 그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다가 예수를 부인하듯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 몰라. 노무현 구속수사해. 그럴 때 자,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나로서는 이런 나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의 허물이겠지. 내 주변에 관리가 잘못된 탓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길 어떡하겠냐.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쌓아안고 갈게. 그러면은 그 유서 17줄 뒤에 나온 부분,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정말 노력하고 했는데 이제 내가 가는 거는 나의 운명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못다한 거,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됐던 거 당신들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부탁의 말은 저 자존심 강한 사람이 생략했던 거죠. 문재인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이사장이 자서전을 쓰면서 운명이다, 운명,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제목을 쓴 거죠. 노무현의 운명을 본 우리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환경 속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잠을 못 자고 두통이 오더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용기 있게 이 나라의 모순 구조에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저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지금 참 우리 해방 이후 역사를 보면 따박따박 참 오랜 시간 걸리면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또 물론 경제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데 참 희귀한 분을 만난 거죠. 이명박 대통령 3년 4년 지나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역주행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에 나오는 미안해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명박이라는 자연인 한 사람을 원망할 거 없다. 이명박이라는 분은 한국 현대사가 낳은 괴물일 뿐이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사의 산물이지 그를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망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를 갖다고 저는 지금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북강서울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정말 꼭 이기고 싶습니다. 2000년에 노무현 의원 후보였죠. 종로구에 출마하면 당선되는 거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거길 버리고 북강서울에 출마했습니다. 저기 수산시장에 가면 그때 노무현 후보가 연설을 하는데 완전히 관객이 청중이 전혀 없는 빈 공터에서 연설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이 정치의 모순이다. 이 지역 대결 구도 때문이다. 대구에서 콩이면 광주에서도 콩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정면으로 도전하다 결국 실패했었지만 이번에 저 12년 만에 형님 대신 나왔습니다. 제가 자리를 탐했다면 문화부 장관을 했을 것이고 국회의원 자리가 고팠다면 서울에 출마했겠죠. 12년 전 노무현 후보가 내밀었던 손 미처 잡아주지 않으셨는데 12년 만에 다시 와서 호소드립니다.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번 4월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 한 사람 뽑는 선거 아니고요. 12월 대통령 선거를 향해 가는 디딤돌입니다. 문재인 한 사람 달랑 당선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민주진보 진영을, 민주통합당을 부산 시민들께서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면, 그래서 상당한 수의 의원이 배출된다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 힘을 모아서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이번 12월 대통령 선거에 민주진영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부산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즐겁지 않습니까? 부산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부산의 운명을 바꾸고 부산 시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나가기를 호소드립니다.